여러분 매주 나가는 그 OX 문제는 풀어보시죠. 네, 잘 풀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많이 풀다 보면요, 시험 지문에 눈에 익을 거예요. 네. 나가는 프린트가 본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에요.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자, 우리 개론은요, 여러분이 OX 문제 지문이라든지 이제 3, 4월 나가는 문제제 같은 걸 지문 많이 보면은 도움이 되는데, 이 민법이나 다른 법 과목은 좀 달라요. 그는 이제 최근에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안 해요. 말을 바꿔버리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개론은요, 학문이다 보니까 계속 그 지문을 글자만 한두 글자 바꿔서 출제하니까 지문에 눈에 익어야 돼요. 자, 우선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 지대이론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 그림 이제 배운 걸 한번 복습하면은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데, 그럼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뭐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것은 이미 경제이론에서 배운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생산 요소죠. 자,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을 하면은 제가 공장에 생산 요소 노동을 공급하면 난 최소 임금 얼마 받겠다 하겠죠. 그럼 최소 받는 가격이 뭐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난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시장에서 얼마를 주고 있죠? 균형 가격,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뭐를? 나는 최소 이만큼 받고자 하는데 P2를 지불해요. 난 최소 얼마? 50만 원 받고자 하는데 시장에서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럼 얼마 이득? 50만 원 이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만큼 공급하면 어떻게 돼?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 얼마를? 이만큼 받고자 해요. 80만 원 받고자 하는데 시장에서 100만 원 주면 또 얼마? 20만 원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득을 얻어요. 그럼 이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하면요, 이런 빨간 부분에 뭐 이런 뭘로 나타나요? 면적으로 표현해요. 계속 균형 거래량까지 세분하면요, 이 빨간 부분에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면적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불로소득이에요. 이 불로소득을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예요. 이것을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란 사람이 있어요. 파레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파레토는 이것을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26회 시험에 파레토 지대 나오니까 또 안 들어봤다 하지 마시오. 아, 여기 경제지대구나. 경제지대는 불로소득인데, 이 불로소득은 요 얘기죠. 자,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것을 우리는 또 탄력성 배울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바로 뭐죠?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뭐가 돼? 파란 부분의 면적이 총 수입이잖아요. 우리 탄력성 할 때 배웠잖아요.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파란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빨간 면적 구하려면 뭐를 빼야 돼? 이 흰 면적을 빼면 되는데, 흰 면적이 뭐냐?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는 면은 나는 최소 이만큼 받고자 하죠. 자, 생산 요소를 여러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공되는 생산 요소가 현재 이용하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최소한의 금액. 그러면 나는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 요만큼 받아야죠. 그래서 이것도 또 균형 거래량까지 세분시키면 이렇게 흰 또 면적으로 나타나요. 이 흰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전용 수입. 전용 수입. 작년 29회 시험에 또 개념 출제했어요. 전용 수입. 전용 수입. 개념. 그러니까 뭐죠? 자, 여러분이 내 공장에서 100만 원 주고 있어요. 옆 공장에서 12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럼 내 공장에서 옆 공장으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돼? 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공장 얼마 줘야 돼?
120만. 그게 전용 수입이에요. 현재 이용하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최소의 동그라미. 우리 시험에는 최소를 최대로 딱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읽다 보면 어디 틀린지 몰라. 우리는 글자를 한두 글자를 바꿔요. 개로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최대가 아닙니다. 자, 우선은 그럼 뭐를 빼야 돼? 총 수입에서 뭐를 빼면? 전용 수입을 빼면 경제지대죠. 자,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자,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인데 요 신선이 이렇게 노란소로 바뀌면요. 뭐가 더 증가해? 요 빨간 부분 면적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비탄력적이 되면 경제지대는 이전보다 커지고 반대로 전용 수입은 작아져요.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다 이 노란선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자, 노란선이 점점 기울기가 급해져서 뭐가 된다? 우리는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말로 나왔어요. 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다. 그거 맞아요? 맞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하여튼 수직선이야. 그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하여튼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에요.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그럼 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 총 수입인데 문제는 요거죠. 노란 선에 점점 이렇게 하면은 이 면적이 전부 뭐가 돼? 빨간 면적이 돼. 경제지대 자체가 뭐가 돼? 총 수입이 돼. 그래서 요 면적은 경제지대, 불로소득인데 이 경제지대 자체가 바로 뭐가 돼? 총 수입이야. 여기서 수직선일 때는요, 뭐가 없다? 전용 수입은 제로가 돼. 전용 수입 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 탄력성에 따라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의 크기는 달라진다. 그 지문이 여러분이 123페이지 도시 토지 지가율로 맨 위에 4번 동그라미 체크를 딱 해두시면 되죠. 자, 여러분이 고전 학파에서는요, 농업용 토지, 농경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로 지대를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대에 관심을 가졌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도시가 형성되면서 경제학자들은 농경지 지대는 좀 관심 없어.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뭐다? 토지 가격, 지가에 관심을 가지게 돼. 그래서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이 나타났는데, 자,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배웠어요. 위치로서의 부동산, 우리 제일 첫 주에 배울 때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알프레드 마샬은 위치의 가치로서, 허드는 접근성을 가지고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 그 학자 이름 2명이 나와 있어요. 네? 마샬과 허드 나오죠? 예, 예. 이 두 학자는 여러분 앞에서 배웠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모시고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죠. 나오는 학자가 따로 있지. 예, 예.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앞에 우리 뭐를 배웠죠? 튀내는 아까 고립국 이론인데 최초의 뭐다? 농업입지론에서 농촌 토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농업입지론이에요. 이 튀내의 이론을 일반화했어요. 그러니까 튀네의 이론을 어디에 적용했다? 농촌 토지를 어디에? 도시 토지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튀네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나온 이론이 바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이제 나오죠. 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우리가 3번 출제했었죠. 20회, 22회, 26회 시험 3번 출제한
마찰 비용이에요. 자, 이 마찰 비용인데 왜 일반화된가? 여러분, 우리 튜넨의 이론에 수송비의 전략분이 뭐가 돼요? 지대가 된대. 이걸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다. 예? 시장, 중심진 시장,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는, 교통비가 수송비죠.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하죠? 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수송비 전략분이 뭘로 바뀐 거예요? 교통비의 전략분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일반화시킨 거예요. 도시 토지에 적용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교통수단을 보면 여러분 우리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또 택시도 있고 이런 교통수단이 있는데 이 교통수단이 양호, 좋다는 얘기죠. 양호하면 공간의 마찰이 적어져요. 적어져서 지대는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우리가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그 지문은 22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그때 마찰 비용으로서 뭐를 지불한다. 그래서 마찰 비용으로서 또 뭐를 지불해요? 지대와 교통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대와 이 교통비의 관계를 강조한 학자가 헤이그인데,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반대로 어떻게 돼? 지대는 하락을 하거든요. 그 관계를 강조한 학자가 바로 누구? 헤이그다. 그래서 튜넨의 이론을 뭐 했다? 일반화시켜서 나타났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그 124페이지 보시면은 토페카, 그 그림은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 자, 토페카가 나오죠. 자, 노스 교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노스 남가주, 미국의 남가주 대학인데 이 토페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자, 미국의 캔자스 주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주 중에 캔자스 주에 있어서 이 토페카는요 조그만 소도시야. 자그만 도시. 소도시의 이 지가 구조를 뭐 했다? 실증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자, 도심에서 지가,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100% 입지인데, 가장 높은 것. 자, 이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요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지가는 이렇게 우뚝 솟아요. 지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하락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림. 그래서 단순한데 이 지가가 그림 분포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 구자입니다. 거북이 아시죠? 이걸 뒤집어 보세요. 배 뒤집은다. 거북이를 뒤집었더니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구배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게 누가? 노스 교수.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이 학자가 구배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도 번역한 거예요. 지가 구배 형상. 노스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도시 토지 지가로는요 헤이그가 또 하나 나오고요. 또 튜넨이 있거든요. 튜넨의 이론을 또 도시 토지 공간에 또 뭐 한다?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해서 우리는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또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에서. 또 시험 문제는 우리는 요거죠. 윌리엄 알론소. 요게 여러분 헤이그보다는 요 알론소 이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니카도, 마르크스, 튜넨, 마샬, 그리고 헤이그, 또 누구? 알론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공부하라 하면은 알론소. 둘 중에 하나 공부하라 하면은 알론소. 그럼 5 학자잖아요. 네, 거기서 원래 출제해요. 학자들의 견해에서 원래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입찰 지대곡선 124페이지에 보시면은 작년 시험에 요걸 또 출제했어. 입찰 지대의 개념이 뭐냐? 예, 개념. 예. 15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출제했죠. 입찰 지대의 개념이 나왔거든요. 자,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 토지가 있어요. 농업용 토지. 그럼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 이용자가 빌려서 이용해야 되니까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뭐다? 가장 높은 최대죠. 그럼 시험에는 또 뭘로 내? 최소로 내버리지. 말을 바꿔서 내버리는 거예요.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초과 이유는 뭐가 된다? 0. 예,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입찰 지대라고 하고 이유는 뭐가 된다? 제로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최고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최고. 최고라는 것, 또 최대, 최대의 금액, 최고의 금액을 준다. 자, 그런데 그림을 한번 이제 보면은, 자, 지대가 주어졌고, 도심에서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여기 A 산업, 도시 내 산업은 많은데, 우리는 산업 3개만 따져볼게요. A 산업에 뭐죠?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거는 뭐죠? B 산업. 또 요거는 뭐죠? C 산업. 그러면 각 산업이 뭐를 한다? 각 산업이 지대 지불 곡선이 입찰 뭐를 해요? 경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경매 물건을 입찰을 시키면은 누구에게? 골동품인데 입찰하면은 가장 높은 가격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 가장 높은 금액. 그럼 어디서? 도심에서 여기까지는 누가 준다? 여기까지는 누가 많이 줘요? B, C보다는 여기까지는 A가 많이 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A 산업의 토지를 빌려줘. 돈 많이 주니까. 그럼 이 점을 지나서 누구? A, C보다 누가 많이 줘요? B가 많이 주니까 여기까지는 또 누구에게? B에게 토지를 배분돼. 그럼 요거 지나서는 누구? C에게 배분돼.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 상업용, 주거용, 뭐 순순으로 공업용.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때 요 빨간 요 그림을 빨간 선을 뭐라고 해요? 입찰 경쟁에 따르는 무슨 곡선? 지대 곡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림 한번 보세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이죠. 하여튼 높은 거야. 가장 높은 이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포 앉는다. 여러 개 곡선을 이렇게 앉는다. 포락선을 뭐라고 해? 입찰 지대 곡선. 여러분이 입찰 지대 곡선은 16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거든요. 16회 시험에 우리가 입찰 지대 곡선, 26회 시험에 또 개념을 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래 30회 시험에 출제를 하면은 입찰 지대 곡선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작년에 입찰 지대 냈으니까 올해는 뭐가? 입찰 지대 곡선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 개념. 자, 입찰 지대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뭐 한다? 오른쪽 밑을 향하죠. 우하향하면서 도심,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띠는데, 자, 여러분 기울기 보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라는 거. 요걸 알면 되겠고, 그래서 기울기는,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는 한계, 교통비용을 뭘로 나눠준다?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한계 교통비용은 요 얘기죠. 한계 교통비용은 단위거리 1km를 얘기하죠. 단위거리랑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요걸 묻는 거예요. 단위거리당 총 교통비용의 변화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1km, 2km 이렇게 멀어지는데 도심에서 1km 떨어질 때 10만 원이에요. 2km 떨어질 때 13만 원이에요. 교통비가. 자 그러면 얼마? 여러분 1km 멀어졌을 때 1km당이잖아요. 단위거리. 1km당 얼마 변했어요? 플러스 3만 원 변했죠. 이 플러스 3만 원이 한계 교통비용. 개념.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이라는 것은 뭐죠? 1km 단위거리 1km당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묻는 게 한계 교통비용입니다. 한계라는 말이죠. 자, 그 내용을 보는데 시험 문제는 하여튼 이 입찰 지대설 가장 높은 지대를 준다는 걸 꼭 명심해 두도록 합니다. 자, 132페이지로 가서, 자, 132페이지 보시면은, 자,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정책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책 이론에서 우선 시험 문제, 우리가 작년에 6문제 출제했고, 재작년에 4문제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한 평균 4문제 정도 출제해요. 작년 시험이요, 정책 우리 단원 중에서 작년 시험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 시험 중에서요, 작년 시험이 정책 이 단원이 제일 쉬웠어. 예? 올해는 그 정도까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은 쉬웠습니다. 자,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뭐를 출제한다? 우리는 이유를 출제해. 이유, 근거, 이것을 계속 출제해. 하여튼 우리 정책 들어가면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냐? 그 이유, 근거를 계속 출제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실패. 자, 여러분 경제적 측면에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돼요? 시장의 실패는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시장의 실패의 개념이에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요. 그럼 반대로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에요.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는 자원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장의 실패는 안 좋잖아. 이것을 뭐 해줘야 돼? 보완. 뭐를?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이 지문을 제일 우리 시험부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경제 또 성장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부동산 우리가 시장에서 또 뭐죠? 부동산 시장에 과열됐다. 지나치게 과열되면 부동산 시장에 또 뭐를? 안정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요즘에 보면 부동산 투기. 자, 여러분이 부동산 투기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해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 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에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자본주의 세계 중에서 제일 우리가 폐해 중에 하나가 뭐죠? 소득과 부의 평중 형상이 심하다는 거예요.
소득과 부의 평중 형상이 심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득과 부의 평중 형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요. 그 정책이 바로 뭐죠? 우리 누진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소득을 2차 분배죠. 2차적인 분배,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무슨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한다. 예? 여기 있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 주택 보급률은 83%다. 지방은 110%다.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이럴 때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또 개입을 해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에 또 뭐를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정부가 이번에도 뭐 뉴스 많이 나오대요.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개입을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입하는 이유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 측면에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에서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개입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다르지만, 이제 어떤 분들이 요즘 요즘 여론조사를 하면서 목포 그거 투기냐 투자냐 하는데 투기지. 배우자라고 투기지. 자기는 투자를 하겠지.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야. 여러분이 투자인데 차명을 하면 투기지. 뭐가 뒤에 가고 그래서 본인 이름을 안 해? 맞잖아요. 본인만 투기지. 차명했잖아. 근데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냐? 알았지. 그러니까 미리 다른 사람 명예에서 투자했어요? 투기했겠지. 그걸 모르면 그게 또 바보야. 아니 문체부 간 사람은 그걸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알고 1년 전에 가서부터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얘기를 했겠지. 그 찍어놨을 거 아니야 얘기한 거. 미리 알고 정보를 알고 가서 한 거 아니야. 투기지 당연히. 그걸 갖고 투기 안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면 자기가 하면 투자야. 남이 하면 투기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투기는 바람직해요.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면 되는데, 근데 사회 전체 입장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니까 억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개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웃겨요. 조선총독부도 건물 잘 지어놓은 건물인데 그건 철거했잖아요. 근데 왜 그 목포는 일본인 건물인데 왜 그걸 보호를 해야 되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일본이 지은 건물이잖아. 그게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아닌데 왜 보호를 해야 돼?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데? 그럼 조선총독부 보호를 해야지. 맞잖아요. 건물 잘 지어놓은 건데. 서울역 보세요. 그거 없애버려야지. 근데 그건 또 보호하대.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달라. 거기 우리나라 처음은 열어서 그런가 보호를 하는데, 그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잔재 같은 거. 그래서 진짜 보호할 건 안 하대요. 임시정부 이런 거. 요즘에 뭐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 이제 보는데, 하여튼 문화재 유산 보호 지정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 보호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주변 정비도 해야 돼요. 노화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이 투입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원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서 2년 전에도 출제했는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있어요. 공법 듣다 보면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어. 그 기금 용도 안에 뭐가 있냐? 도시재생사업이 있어. 그러니까 국가 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2년 전에도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작년에 출제가 된 내용이 바로 뭐죠? 시장의
실패가 또 출제를 또 했어요. 작년에. 뭐를 출제했어요? 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걸 물었잖아요. 작년 시험에. 16회 시험에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걸 물었고 또 작년에도 그렇고. 그럼 그 원인 중에 그 여러분 교재 봤더니 시장에 있어서의 뭐가 기능에 장애가 와요. 시장 기능의 장애로서 구조적 전제가 파괴가 돼요. 그 구조적 전제가 파괴돼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대표적 요인이 바로 뭐죠?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인데 완전 경쟁이 아니라 뭐죠? 불완전 경쟁 기업. 자, 독점은 기업이 하나고요.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를 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어요. 또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요. 예? 시장의 기능 장애로서 나타나고 또 시장 내부, 시장 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작동이 시장 내부의 결함으로서 작동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요. 자,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가 좀 어렵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요. 자, 이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량은 점점 뭐한다? 증가를 해요. 증가하는데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평균 비용은요. 제품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이렇게 뭐가 돼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우위가 생겨요. 그래서 자연 독점이 돼요. 즉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요. 이 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연 독점이 돼요. 다른 기업 경쟁에 우위가 생겨서 한국전력처럼 자연 독점이 됨으로써 시장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외부 효과. 자, 이제 또 배우시게 될 용어죠. 외부 효과가 뭐 하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시장의 내부의 결함이에요. 근데 또 시장 바깥, 여러분 시장 내부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시장 바깥 외부에 또 결함이 나타나 있어요. 시장 외부의 결함의 대표적인 게 소득 분배 뭘로 인해서 불균등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해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나타남으로써 시장에 실패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 보험시장에 좀 많이 나타나죠? 자, 시장이 있어요. 자,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기 전에는 불이 나면요. 점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요. 그래서 모든 점포들이 화재 예방 주의 노력 진짜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점포들이요.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가입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불이 나면 보상을 받으니까 화재 보험 가입 전에 비해서 화재 예방 주의 노력을 소홀히 해요. 그래서 보험 가입 이후에 시장에 불은 더 많이 나. 대구의 서문시장, 여기 경동시장 더 많이 나. 주의 노력 소홀히 해서 그래. 그게 도덕적 해이야. 도덕적 해이. 역선택 있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서 나는 절대 사고를 안 내겠다. 이런 사람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런 사람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누가 가입을 해? 그러면 자동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평균 보험료율이 계속 높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뭐죠? 잘못된 선택이 나타나.
원래 자동차 사고를 나는 안 내겠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험을 받아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거야. 여러분 보험 있죠? 15년 무사고에서 안 받아줍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여러분 무사고 20년 좋은 게 아니야. 안 받아줘. 보험료가 적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박아줘야 돼. 아, 그래요? 안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봤어요? 옛날에 30몇만 원 내려오면 안 받아주려고 하지. 100만 원 내는 사람 받아주려고 하지. 예?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요, 예? 자동차 일부러 긁혀. 그래서 한 번씩 올수리를 해버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안 받아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자동차 사고 안 내는 사람을 많이 우대를 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자, 133페이지.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자동차 사고 안 내는 사람 있죠? 안 내거나 법규 위반 안 한 사람은요, 대출 금리도 깎아주고요, 세금도 깎아주고 잘 우대해줘요. 우리나라는요, 거꾸로야. 자, 그래서 앞으로 법규 잘 지키는 사람 우대를 많이 해줘야 돼요. 보험이라든지 세금 면에서. 자, 외부 효과도 있지만은 공공재 한번 보십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공공재가 137페이지에 우선 나오는데, 자, 공공재 보시면은,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의 공공재는요, 여러 사람의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인데, 공공재가 되려면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해야 돼. 예? 공공재가 되려면 우선은 소비의 두 가지 특성, 뭐가 있어요? 비경합성, 그리고 비배제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공공재라고 해요. 그럼 이 공공재와 반대되는 용어가 뭐냐? 공공재와 반대되는 용어가 사적 재화야. 사적 재화. 사적 재화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소비의 뭐다? 소비의 경합성. 소비의 뭐다? 배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예요, 공공재화. 그러면 좀 소비가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본인이 TV를 시청함으로써 편익을 얻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편익은 줄어드느냐? 아니죠. 다른 사람도 똑같은 드라마나 축구 경기를 보면서 똑같은 편익을 얻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 그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무슨 소비한다?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공동 소비. 예? 자, 그리고 여러분 공공재를 여러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어요. 비배제성이에요. 배제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이 사적 재화는 배제할 수 있죠. 야, 너 대가 지불 안 하면 너 보지 마. 할 수 있잖아. 야, 영화관 가서 돈 내서 봐야 되는데 돈 안 내는 사람 보지 마. 할 수 있지. 배제를 시킬 수 있어요. 사적 재화는. 그런데 이건 안 돼. 비배제성이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러한 소비의 비경합성, 배제성으로 인해서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있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공짜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짜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 이걸 무임승차라고 해요. 무임승차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리고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의 시장기구에 맡기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시장기구에 맡기면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여러분은 그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예?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는 여러분 속으로 필요해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비용을 내야 되니까 밖으로는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 수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공급이 불가능. 자, 밑줄을 그어야겠죠.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공급이 뭐다? 불가능하다. 거기에 밑에 색깔이 됐네요.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뭐가 돼?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죠? 과소생산돼. 네? 과소생산되는데 이 지문을 우리는 16, 19, 22회 시험에 물었어요. 19, 22회는요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과소생산입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불가능해. 자, 여러분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원이 있어요. 공공재, 뭐 등대도 공공재인데 하여튼 공원,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그럼 공원 하면요, 여러분 대규모 생태 공원을 조성하면은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죠. 그래서 이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지문 많이 내거든요. 공공재는 또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8페이지에 어떻게 돼요? 1번, 동그라미 1번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무임승차 행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우선 공공재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는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공공재를 했는데 작년 시험에는요 시장 실패 원인을 출제했거든요. 원인. 그런데 이 올해는요 원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원인 중에서도 외부 효과가 중요해요. 외부 효과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 최근에 짝수년도거든요. 23회 최근 보니까 23회, 24회, 26회, 28회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30회 또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 잘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